EU의 AI 규제법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이제 한국도 이 AI 기본법이 이제 제정이 됐고 이게 전면 시행되는 거는 내년 이제 1월, 그러니까 얼마 안 남았죠? 지금 한 2개월 남은 거죠, 그죠?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물론 이렇게 그 비전문가인 제가 봐도 아직 한국의 법은 이제 EU 법에 비해서는 이제 그 뭐야 구체성이나 이제 이런 면에서는 아직 약한데요. 이제 여러 고민이 거기에 담겨 있어서 그러려 봅니다. 이제 어떤 이제 산업적인 측면, 그리고 또 규제를 해야 할 당위성, 뭐 이제 이런 측면에서 오늘 EU의 이제 AI 그 규제 법에 대해서 이제 하면서 어떻게 유럽 연합이 미국에 비해서 이렇게 앞서가는가, 이제 개인정보보호법, GDPR을 만들어서 이제 세계적인 법으로 만들었고, 아마 AI 법도 아마 이제 그렇게 되지 않을까. 지금 EU에서 만든 것이 세계적인 규범이 되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되는데요. 제가 그 김대중 기록화 연구의 단톡방에서는 지금 트럼프 행정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관세에 좀 평범하게 볼 때는 좀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현상에 우리가 직면해서 이제 새롭게 외교 그다음에 이 경제 관계를 좀 더 깊게 열어가는 하나의 대안으로서 유럽연합 그리고 또 다른 지역들을 생각할 수 있는데 유럽연합은 어떤 그러한 외교와 무역의 대안으로서의 지역만이 아니라 유럽 연합이라고 하는 거, 유럽 통합이라고 하는 게 시작되는 거가 1, 2차 세계대전, 나치 시대의 유대인 학살, 뭐 이제 이런 것에 대한 대대적인 반성에서 이제 그 민족주의, 제국주의, 파시즘 이제 이러한 것을 반성하면서 단순히 국가 체제보다는 국가의 기반을 두지만 또한 그 국가들의 연합, 그래서 유럽 연합, 또 더 나아가서는 세계 연합, 세계 연방 이런 것을 꿈꾸었던 평화와 인권을 꿈꾸었던 이 지역, 그러니까 유럽 연합은 단지 어떤 외교, 무역의 동맹체로서의 한 지역이 아니라 과거 역사를 반성하면서 그러한 인권과 평화라고 하는 것을 또 추구하는 물론 이제 그것이 그렇게 강력하게 실현되어 오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또한 일정 측면에서는 또 그게 실현되는 측면이 크고요. 일단 2차 세계대전 끝나고 지금까지 전쟁이 한 번도 안 일어났다. 적어도 유럽 연합 지역에서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대단히 큰데요. 그런 배경을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오늘 그 EU의 AI 규제법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아마 우리 정영수 선생님께서 한국의 AI 기본법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미국 상황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고 지금 이제 현재의 이 법이 내포하고 있는 어떤 의미, 수준 그리고 앞으로 가야 할 방향 이제 이런 것을 말씀해 주시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정영수 선생님은 지금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서기관이시고요. 지금 거기에서 이제 한국과 유럽연합 사이에 바로 이 개인정보보호법, 그 다음에 AI 법 관련해서 여러 적극적인 협력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정 선생님은 이제 법학 박사신데 바로 이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제 그러한 관련 법들을 공부를 하셨고 또 외대에서는 정보기록학과에서 겸임 교수로
이렇게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그냥 단순한 법이 아니라 바로 이 기술 분야, 최첨단의 기술 분야와 어떤 융합 측면의 법학을 하고 계시는데요. 오늘 바로 이 발표를 통해서 우리에게 큰 도움을 주시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정영주 선생님,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제가 이거 공유하고 오늘 저기 인유 인공지능법 인간의 길을 위하여 이런 주제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은 이 주제는 저한테는 조금 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했는데 제 관점에서 인공지능이 아주 핫한데 이제 이거를 어떻게 사람에게 도움이 되도록 이렇게 운영할 수 있을까? 다듬어 나갈 수 있을까? 뭐 이런 관점에서 말씀을 하면 좋겠다 싶어서 뭐 요 주제를 이제 한번 제 관점에서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어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저는 이제 대략 한 15년 조금 지나게 이렇게 데이터와 관련된 업무를 했고요. 그 중에서도 개인정보 관련된 업무를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좀 아실지 모르겠지만, 그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은 아마 2016년도에 만들어져서 뭐 이렇게 시민단체에 의해서 고발된 경험도 있고, 그리고 그를 기반으로 해서 데이터 3법 개정한 경험도 있고, 3년경에는 이제 인공지능 정책 방향을 이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차원에서 만들면서 어, 사실 그때부터 저는 이제 인공지능법의 제정 동향이라든지 뭐 내용이라든지 이런 걸 좀 챙겨봤던 경험이 있고요. 이걸 이제 어떻게 정리하면 좋을까,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정리하면 좋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 이제 인공지능을 소관하는 과기부에서 이런 법들을 또 제정을 해서 사실 제정은 EU가 세계 최초인데 시행은 우리가 세계 최초가 되게 될 것 같습니다. 내년 1월에 이제 해야 되는데.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지금 시행령 제정 작업을 과기부하고 우리 지능정보사회진흥원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마 이제 여러 창구를 통해서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전해 듣고 있습니다. 아무튼 요 내용들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아, 저희들끼리 하는 표현 중에 ICBAM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뭐냐면 IoT, 클라우드, 빅데이터, AI, 모바일, 요 이제 첫 글자 따가지고 ICBAM 이렇게 부르는데요. 대부분 이제 기술에 관한 이야기고요. 기술이 아닌 게 이제 빅데이터이고요. 데이터의 어떤 양이라든지 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관한 이야기라서 그걸 어떻게 잘 관리할 거냐 이런 문제라서 조금 다른데 어, 이제 AI는 데이터에 관한 이야기이면서도 기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이라서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저는 좀 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제가 생각한 부분들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우선 AI에 관한 시각이 여러 관점에서 분류할 수 있겠지만, 이제 공무원의 입장에서 아니면 이거를 어떻게 키우는 게 좋을까 이런 관점에서 보면 지능의 대상이다. 아니면 규제의 대상이다. 이런 두 관점에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지능의 대상이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AI가 커다란 기회를 열어준다. 뭐 효용, 뭐 사회 전체의 공리, 새로운 성장 동력, 뭐 후발주자에게도 기회를 줘야 하는 뭐 그런 측면. 그리고 기술은 인간의 삶을 보완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지능의 대상으로 보고 있는 게 있고, 규제의 대상으로도 보는 게 만만치 않습니다. 특히 AI는 처음 이제 등장하자마자 제일 큰 이야기가 개인정보 보호 문제가 있었고요. 그리고 편향과 차별 문제, 까만색만 보면 흑인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흑인이 범죄를 저지른다, 뭐 까만색 이꼴 범죄, 뭐 이런 편향도 있을 수 있다, 이제 이런 이야기. 그리고 이제 인공지능이라는 게 결국은 이제 사람을 감시할 수 있고 사람의 행태를 기반으로 해서 뭔가 마케팅을 한다든지 의사결정을 제한한다든지 이런 문제와 연결될 수도 있고 이런 위험은 규제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인공지능을 개발한 큰 기업과 그렇지 못한 기업의 차이는 이제 중소기업이 따라잡을 수 없는 그런 이제 부담으로 이제 작용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 내지 인공지능이 결정하는 내용을 사람이 이해할 수 없어서 그런 이제 그 이해할 수 없는 그 애매한 판단 기준에 대해서 인간성이 훼손될 수 있다 뭐 이런 이제 이야기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어떻게 규정하고 진행하고 이게 균형을 잡는 게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이제 이런 이제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와중에 우리나라는 이제 대단히 빠른 속도로 법을 제정해서 시행을 앞두고 있고 이제
뭐 AI 인공지능법도 비교적 EU치고는 빠른 속도로 된 것 같아요. 그 내용들을 한번 쭉 이제 말씀 나누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규제를 하면 좋을지 사실 이제 제가 뭐 이렇게 규제하면 좋겠습니다라고 답을 갖고 있지는 못하고요. 이런 방향으로 고민을 하면 어떨까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좀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인공지능의 본질인데요. 이게 제가 이렇게 써놓고도 제가 잘 알고 있는지 약간은 이제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제가 이해한 부분을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경험적으로 이렇게 보면 인공지능이라고 부를 때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감정적으로 접근할 때에는 사람보다 더 뛰어난 것을 인공지능이라고 부르는 것 같습니다. 어, 이렇게 아무리 기계가 이렇게 동작을 해도 그걸 인공지능이라고 쉽게 부르지는 않는 것 같아요. 뭐 형식적으로 인공지능이라 하더라도 그걸 뭐 인공지능을 일컬어서 이렇게 대단하게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이제 인공지능 세탁기, 인공지능 에어컨, 뭐 인공지능 센서에 기반한 전등 뭐 이런 이야기 처음 났을 땐 우와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일상에 익숙해져서 그 정도 기능 갖고 뭐 인공지능이라고 하니 뭐 이렇게 되고 있는 지금 모습이 아마 그런 걸 보여주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인공지능이 뜻이 이제 본질적으로 인공, 사람이 만든 지능이다. 이제 이렇게 하는데, 그게 뭐야? 이렇게 물었을 때, 사람의 뇌와 비슷하게 이렇게 작동해서 사람의 뇌처럼 결과물을 만드는 거야. 라고 설명을 아주 쉽게 할 때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사실은 뭐냐면, 사람의 뇌를 아직도 우리는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 이제 이런 분야의 인공지능을 개발하고 연구하는 이제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제가 한 20, 그러니까 이제 우리 챗GPT가 처음 나온 22년 겨울 늦게부터는 저도 이 분야를 따라잡기 위해서 뭐 카이스트에서 연구하시는 분들, 뭐 아니면 애틀에서 연구하시는 분들 이렇게 많이 배웠는데 그분들 말씀은 이런 연구는 아직 지난 30년 동안 크게 진전이 없습니다라는 게 이제 그분들의 공통된 말씀이었던 것 같고요. 지금 우리가 쓰는, 그러니까 우리한테 익숙한 인공지능은 뭐냐 했더니 이제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제 사물에 매칭된 데이터를 연산하고 그 결과를 도출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제가 호랑이는 0.8, 0.3, 사자는 0.7, 0.2, 책상은 0.1, 0.9, 의자는 0.3, 0.7처럼 이렇게 벡터 형식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면, 아, 호랑이하고 사자는 조금 가깝고, 책상과 의자는 뭐 그거에 비해서 좀 이쪽 게 더 가깝구나, 뭐 이렇게 하고, 이것들끼리 연산을 하게끔 하는 건데, 예를 한번 들어보면 우리가 이제 체스 같은 걸 생각하면 왜 사람한테 97년경에 이제 체스가 이기지 않았습니까? 이제 세계 챔피언한테. 그 이제 인공지능이라는 건 결국은 이제 말 하나를 두면 그러니까 체스 말이 16개인데 16개 중에 어떤 게 움직일 수 있고 그게 움직였을 때 나머지는 그 대응으로 어떤 말이 움직일 수 있는지 뭐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에 각각 이제 매칭시켜서 연산을 하고 그래서 이제 체스에게 이기는 뭐 그런 형태였는데 이런 연산 방법은 바둑에서는 불가능한 겁니다. 왜냐하면 바둑은 19 곱하기 19 칸에다가 얼마든지 자유롭게 말을 뜰 수 있고 심지어 그 바둑 알을 잡고 나서 덜어내면 그 자리가 새로운 이제 둘 수 있는 자리가 되기 때문에 연산이 어려운 거죠. 근데 이런 연산이 가능해진 거는 사물에 관해서 사람이 알지 못하는 사람은 이해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이제 그 기기가 분류를 하게끔 하고 그 분류 결과에 기반해서 추론할 수 있게 만든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고양이하고 호랑이하고를 딱 사진을 보면 구별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구별을 어떤 기준으로 했니?라고 말로 해보라라면 잘 말 못합니다. 막 색깔, 크기, 뭐 수염, 눈동자 모양 뭐 이런 걸로 다 말을 하려 해도 쉽게 안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 직관적으로 알지 않습니까? 그렇게 분류하는 거를 기계가 분류를 하는 겁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물론 기계도 실수는 할 수는 있는데 그게 사람이 분류하는 방식을 그대로 학습을 해서 분류를 하다 보니까 사람하고 비슷한 방식으로 분류를 해냅니다, 결과적으로. 그리고 그에 기반해서 추론을 해내는 거죠. 그걸 글자와 관련해서 추론을 한다면 아버지는, 아버지은 다음에 뭐가 맞는지 물어보면 아주 높은 확률로 아버지는이라고 대답을 하는 거죠. 이렇게 이제 분류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찾아내는 거고. 그래서 바둑도 그와 같이 어, 어떤 말을 쓰면 어떻게 쓰는지에 관해서 사람들의 경향치를 보고 새롭게 말을 두는 방식도 만들어 보고
그래서 사람의 경향하고 만드는 방식하고 대조해서 더 좋은 방식, 두는 방식을 스스로 개발해내고 결과적으로 사람의 생각의 범위 내에서 새로운 방식을 개발한 그런 형태의 인공지능이 챗GPT의 예시이고 챗GPT로 드러났고 오늘날 이제 우리에게 많은 자극을 주고 있고 이 자리에 토론까지 연결시켜준 내용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여기에 링크를 하나 걸어놨는데요. 이거는 그 여기 그 AI는 컴퓨팅 파워 알고리즘 더하기 데이터이다라고 표시를 했는데 이 링크는 나중에 한번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이 그 뉴요커의 글입니다. 아 이제 내용은 여기에 소개하고 싶었던 내용은 이 글이 이제 써진 게 23년 4월인데요. 그러니까 인공지능법이 이후에 인공지능법이 한참 논의될 그 무렵에 이제 저기 써진 글입니다. 이제 여기서는 인공지능에 관해서 사람들이 심지어 인공지능이 잘 되길 바라는 사람도 인공지능이 언젠가 좀 멸망에 이르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을 한다. 이제 그 사람들의 내용을 말을 들어보면 인공지능을 뭔가 잘 이해하고 말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고 어, 그 어떤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과대하게 이야기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든다. 뭐 이런 내용이면서 동시에 인공지능은 생물이 아닌 도구로 생각을 하고 그래서 사람을 위해서 쓸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보는 게 좋겠다. 잘 이해해야 이제 잘못 설계하고 잘못 운영하면서 생기는 큰 폐해를 막을 수 있지 않겠느냐. 너무 이제 과대하게 포장하지 말고 잘 이해하자. 뭐 이런 취지로 써였던 것 같습니다. 이거는 시간 되실 때 한번 보시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링크로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는 거고요. 다시 돌아와서요. 지금 화면이 제게 조금 달라졌는데 이거 보시는데 이상 없으시죠? 예, 네네. 어, 그래서 그 이제 그 본격적으로 또 이렇게 인공지능법을 말씀드리기 전에 하나만 더 체크를 하면 좋겠다 싶은 게 이제 인공지능법하고 GDPR의 관계인데요. 어, 둘 다 이제 배경을 보면 이제 어떤 사람의 어떤 실수를 어, 좀 최소화하고 어, 사람의 어떤 실수로 인해서 배운 걸 토대로 앞으로 사람을 위해서 뭔가 좀 잘 규제를 만들어 가자 이런 취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인공지능법 같은 경우에는 인공지능을 안전하고 인간을 위해 사용하면서 동시에 EU 내에서의 어떤 인공지능 발전 뭐 이런 관점이 있었던 것 같고 GDPR은 또 이제 뭐 1, 2차 대전을 겪으면서 이제 학살이 있었던 그런 경험을 토대로 개인정보를 보호해야겠다라는 어떤 욕심과 동시에 EU라는 단위 시장 내에서의 자유로운 개인정보의 이전을 목표로 했던 그런 배경이 있는 것 같고 적용 대상을 보면 인공지능법은 이제 공급자, 운영자, 배포자와 같이 이렇게 인공지능과 관련된 행위자 전반을 이렇게 적용 대상으로 하고 있고 GDPR은 이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혹은 대신해서 처리자를 대신해서 처리하는 프로세서, 뭐 이렇게 컨트롤러 프로세서 이렇게 있고요. 어, 적용 내용을 보면 사실 제가 이게 조금 이제 아쉬운 부분이 이런 건데 AI 액트에서 적용하려고 하는 게 인공지능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인공지능의 본질이 시스템이자 데이터이자 알고리즘인 걸 고려하면 이거는 그 행위의 어떤 내용을 규율하는 게 아니라 인공지능으로서 생기는 어떤 문제점을 최소화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어서 되게 그 수험자 입장에서 뭘 해야 되는지 좀 헷갈릴 수 있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아무튼 여기 이런 이제 인공지능과 관련된 걸 적용하려고 하고 있고 GDPR은 이제 개인정보와 관련된 내용을 하고 있고, 여기에도 이미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로 인해서, 개인정보를 자동화된 기기로 처리했을 때의 어떤 결과에 대해서 대응권을, 권리를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한국에도 이렇게 도입해 있는데요. 유사하게. 예를 들면 어, 은행에서 신용평가를 하고 금리를 기기에 기반해서 매긴다 치면, 어떤 사람에게는 높은 금리로 많은 돈을 빌려주고 어떤 사람한테는 낮은 금리로 적은 돈을 빌려주는데 이게 대부분 지금은 이제 은행에서 기계로 합니다. 사람이 개입하지 않습니다. 이제 요 평가 결과에 대해서 사람이 왜 그런 결과가 났는지 나는 좀 더 좋은 금리로 좀 많이 빌렸으면 좋겠는데 뭐 때문에 그런 건지 설명해 주시오라고 요구를 하면 설명을 해주든지 다시 결정을 한다든지
뭐 어떤 알고리즘이나 메커니즘에 따라서 그렇게 만들어진지를 보여준다든지 뭐 이렇게 하게끔 되어 있고요. 아니면 그게 잘못됐으면 다시 한다든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GDPR도 역시 그런 정도는 돼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이런 AI 액트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가 좀 재밌을 것 같고요. 뭐, 좀 AI 액트에 대해서 명시되어 있는 건 GDPR 규정이 있으면 GDPR이 우선 적용된다. 그거 먼저 적용하고 그게 없는 거에 한해서 AI 액트 적용한다. 이런 식의 표현이 법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고요. 어, 그 AI 액트가 만들어지기 전에 보면 우리가 이제 가이드라인 형태로 운영을 2018년도에도 이미 만들어져서 운영을 하고 있었고요. EU에서도. 이게 대표적인 게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을 위한 윤리 가이드라인 뭐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아마 21년 4월 달에 이제 이 AI 액트 만들자라는 차원에서의 법안이 마련돼서 제출을 했는데 법안이 마련돼서 제출한다고 해서 뭐 제가 이해하는 거로는 다 법안이 되지는 않는데 이게 급격하게 관심을 갖고 이제 논의된 게 그 챗 GPT가 22년 말에 등장하고 23년에 본격적으로 운영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사람들이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조금 뭐랄까 인공지능이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속도로 다가왔고, 그리고 그 변화도 생각하지 못한 것보다 훨씬 큰 거 아닌가? 이런 이제 생각들이 많았고, 아주 급박하게 논의가 진행됐던 걸로 들었고, 사실 여러 차례 수정하면서 논의가 되면서 또 비공개 버전이 돌아다니기도 하고, 뭐 비공식 공개하기도 했고, 뭐 이런 이제 경험, 좀 이렇게 잘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현상을 보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24년 6월에 이제 법안이 채택되고 7월에 간부 게재하고 24년 이제 8월에 발효하기로 하되 본격 시행은 26년 8월에 이제 시행하는 걸로 했습니다. 아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지속 가능한 인공지능의 생태계, 인권 보호, 영내 산업이나 뭐 시장은 윤리 가이드 정도로는 만족스럽게 규율하지 못한다. 뭐 이런 이제 문제의식이 있었던 걸로 어, 법안 제정 배경에 명시되어 있긴 합니다. 그리고 비공식적으로 논의되는 내용들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건 이제 제 추측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공지능에 대한 어떤 좀 좀 어려움, 이걸 어떻게든 뭔가 좀 해야겠다는 생각, 뭐 이런 생각들이 있었던 것 같다. 뭐 이런 그건 제 추측입니다. 그냥 추측을 한 건 아니고요. 그쪽 이제 관계자들하고 조금 이야기하면서 들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인공지능법의 체계를 보면 총칙, 금지 행위, 뭐 고위험, 특정 AI 시스템에 대한 의무, 범용 AI, 혁신 지원, 거버넌스, 그다음에 사후 모니터링, 뭐 행동규약, 벌칙 뭐 등등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 뭐 다 보지는 못할 것 같은데요. 큰 틀에서 한번 좀 장별로 나눠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격 이야기하기 전에 주요 개념을 보면 인공지능 시스템은 다양한 자율성의 수준으로 작동하도록 설계되고 배치된 이후 적응성을 가지며 명시적 또는 묵시적 목표를 위해 투입된 것으로부터 물리적 또는 가상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 컨텐츠를 권고 또는 결정 등 결과물을 생성하는 그런 방법을 추론한 기계 기반 시스템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제일성 수준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결정을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조금 이렇게 그 과도하게 생각할 가능성이 높고요. 이 자율성이라는 게 제가 보기에는 아까 이제 연산, 분류 요거의 범위인 거입니다.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결과는 사람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마련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사람이 그걸 마음먹고 잘못 쓸 때의 문제인 건데 그거는 뭐 이게 인공지능이든 그 이전에 어떤 다른 도구든 뭐 똑같은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잘 쓰는 거는 언제나 중요한 이슈는 맞습니다. 그리고 공급자라고 해서 이제 개발하게 하거나 뭐 이런 이제 자를 이제 공급자라고 하고 있고 운영자는 이걸 유통하거나 수입하는 뭐 이런 운영자라고 하고 있고 배포자는 직접 이제 쓸 수 있게 여건을 갖추는 고기를 이제 배포자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법은 이제 아주 당연할 수밖에 없겠지만 시장 출시 전이라든지 국방이라든지 보안 문제, 뭐 아니면 연구 개발 문제, 그리고 모두 아무 때나 마음대로 쓸 수 있게 하는 무료 오픈 소스라든지 아니면 누구한테도 안 주고 나 혼자 몰래 혼자 쓰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는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정부 목적이나 순수하게 혼자 목적으로 쓰는 건 안 쓴다, 저기 적용 안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고 또 연구자가 연구 목적으로 쓰는 개발하는 목적으로 이렇게 쓰는 것도 적용 안 된다라고 보면 그러니까 시중에 판매되고 그러니까 수수료를 받고 서비스 사용 요금을 받고 이제 이렇게 쓸 수 있게 하는 것들에 한해서 적용된 걸로 이제 대충 보면 그렇게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공지능 유형을 크게 이제 한 네 가지로 위험 수준에 따라 나누었는데요. 우리가 도저히 이건 수용할 수 없어 하는 시스템, 이거는 위험이 좀 높아 하는 위험 시스템, 뭐 보통이야. 그리고 그 밖에는 다 이 인공지능이면 이래. 라는 이렇게 네 개로 나누는 건데,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건 이제 인간의 건강, 안전, 기본권 등의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시스템이고, 이건 만들지 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아까 그 예외에 해당하면 요것도 당연히 적용 안 되지만 어, 이제 그런 게 뭐냐면 사회적으로 이 사람은 점수가 얼마야? 이 사람의 평판에 관해서 점수화한다든지 아동의 행동을 조작한다든지 공공장소에서 얼굴을 인식한다든지 이런 문제는 이제 이윤 내에서는 수용하기 힘들어. 이런 만들지 마. 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고위험 AI 시스템이라고 해서 인간의 건강과 안전, 기본권에 미치는 위험 정도에 따라서 뭐 이렇게 고위험으로 분류되는 건데 사실 이것도 이제 구체적으로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이렇게 내년 하반기쯤에 만든다고 이렇게 계획되어 있는데요. 이제 그냥 예시로는 의료 진단, 뭐 채용과 관련된 것, 신용평가, 자율주행 뭐 이런 것들을 예시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건 이제 내년이 되어 나온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한된 위험성을 갖는 시스템이라고 해서 사람과 상호작용하는 시스템 중에서 뭐 딥페이커 같이 비인격과 기만, 조작 등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기술을 그래서 이제 제한된 어떤 위험이 있다라고 하는 건데 그게 이제 고객 상담을 한다든지 뭐 딥페이크 감정을 인식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거기에 해당하고요. 그리고 그 외 나머지 AI는 다 저위험이라고 하는데 뭐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스팸 필터 아니면 번역 뭐 이런 것들 포함해서 그리고 사진 보정 이런 것들도 다 AI인데 위험이 그렇게 크지는 않다고 보고 대신 이제 이런 거에 있어서도 뭐 어떻게 관리할 건지 스스로 행동 강령을 만들어서 공개하라고 이렇게 보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정 AI 시스템에 관해서는 이제 제공자, 배포자에게 이제 투명성 의무를 부여하는데 자연인과 직접 상호작용하는 시스템, 생성형 AI,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챗GPT 같은 거죠. 그 딥페이크 생성을 하는, 그러니까 사진을 마치 진짜 이제 그렇게 찍은 것처럼 뒤에 배경화면을 옮긴다든지, 영상이나 소리를 마치 이제 진짜 그 사람이 한 것처럼 만들어낸다든지. 그래서 최근에 왜 보면 뭐 한참 전에 죽은 가수들의 그 음악을 마치 신곡을 부르는 모습이 이제 그 동영상으로 돌아다니기도 하는데 그런 것들이 다 딥페이크인데요. 뭐 좋게 쓰면 좋게 쓰일 수 있습니다. 뭐 그 사람을 추모하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근데 그 또 상업적으로 목적으로 써서 문제가 된 적도 있는 거죠. 지금 아마 이제 이런 내용들은 이 딥페이크 관련해서는 이제 개인정보 보호법 차원에서도 별도로 좀 규율 방법을 고민하고 있고 내년 정도에는 법 개정안을 발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딥페이크는 이제 목적별로 좋은 것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러니까 기만하고 속이는 목적으로 쓰는 거에 관해서는 이제 용납할 수 없다. 이제 저희도 그렇게 보고 있고요. 생성형과 관련해서는 이건 만들어진 거야라고 이제 오해하지 말라라고 하는 차원에서 워터마크 같은 것으로 이제 표시하게끔 합니다. 왜 미국의 변호사가 판례를 검색을 했는데 인공 챗GPT로 검색했다가 없는 판례가 마치 있는 것처럼 이렇게 검색해 준 거를 그대로 인용해서 법원에 제출했다가 법원에서 망신당한 적이 있었다는 뉴스가 한 몇 년 전에 크게 있었는데요. 요즘에는 다들 조심하시겠지만 그런 것들도 이제 좀 이렇게 주의해야 할 사항이고요. 그리고 자연인과 직접 이렇게 뭐 응대하는 우리 왜 이렇게 무슨 큰 기업에 전화하면 상담사가 바로 연결되지 않고 기계가 연결되는 경우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있어서 이거 기계입니다라는 걸 알 수 있게 해주라. 뭐 이런 이제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범용 AI 모델인데요. 범용 AI라는 게 이제 그 널리 쓸 수 있다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챗GPT가 범용 AI의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는 건데 범용 AI에 대비되는 말이 이제 아주 특정 영역에 특화된 이제 AI인 건데, 예를 들면 뭐 법률 자문 AI, 의료 기술 자문 AI는 이제 널리 쓰지 않고 해당 영역에서만 이제
쓰는 건데 그걸 개발할 때 많은 경우에 이제 이 범용 AI를 가져다가 그 영역에 필요한 데이터를 추가로 학습시켜서 이렇게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튼 이제 이런 범용 AI에 있어서는 개발자한테 개발 테스트 기락을 보관하고 지적재산 보호와 동시에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EU하고도 협력할 의무를 주고 그다음에 그게 시스템적으로 위험이 존재하면 추가적으로 이제 특정 규칙을 준수하고 표준 프로토콜을 사용해서 모델을 평가하고 하는 그리고 어떤 사고가 발생하면 이제 당국에다 보고하고 안전성을 확인하는 그런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데 시스템 위험이라는 게 뭐냐면 범용 AI 모델로 인해서 EU 시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공공 보건, 안전, 안보, 기본권 등등에 관해서 이렇게 실질적이거나 혹은 예측 가능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다소 추상적인 표현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이제 그런 것들에 관해서는 이제 이런 규제를 두고 있습니다. 어, 동시에 EU도 AI의 개발, 혁신을 포기할 수는 없죠. 그래서 스타트업 중소기업을 지원한다든지 아니면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둬서 어떤 제한된 영역에서 혹은 일정 이렇게 승인을 받았다면 그 제한된 영역 밖에서 이제 AI를 개발하고 배포하고 이용해보고 하는 것을 허용하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뭐 이제 당국에서 테스트 환경을 어, 사전에 검토하고 또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 처리한다면 정보 주체로부터 사전에 동의를 받는다든지 또 EU 내에서만 제대로 이렇게 감독 가해서 할 수 있게 한다든지 뭐 이런 규제들을 좀 두고 있습니다. 나이나 뭐 이런 장애나 이런 문제로 인해서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사람에 관해서는 조금 더 엄격하게 관리를 한다든지 이런 문제를 조건을 그렇게 부과를 합니다. 그리고 뭐 EU 이사회, AI 사무국, 그다음에 전문가 패널, 자문단 등등으로 해서 이제 AI가 어떻게 운영되어야 할지, 앞으로 어떻게 규제해야 할지 등등에 관해서 지원하는 기관을 거버넌스 형태로 이렇게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벌 규정도 금지된 AI 이용한다든지 고위험 시스템 의무 등등 투명성 의무 위반 등등에 관해서 이렇게 규제를 하고 있고요. 아마 이제 이거는 제가 여러 보고서를 보고 정리를 한 겁니다. 사실은 이제 제가 제 나름의 관점에서 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데 흔히들 이제 EU 인공지능법을 보면 이게 모델, 시스템, 행위자 전반을 포괄한 최초의 일반법이다. 또 국제적 파급력을 기대하고 있다. 또 글로벌 표준화가 될 가능성이 높다. 뭐 이제 기술 변화에 대응하기엔 위임법에 제도하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법에 다 넣어놓은 게 아니라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AI 사무국에서 뭔가 만들 수 있도록 이제 그 규제를 따라갈 수 있게 만들 수 있게 이렇게 구체화할 수 있게 제도화한 법이다. 그리고 법 집행, 산업 혁신 간의 균형을 추구하는 AI 중심 AI, 인간 중심 AI 규제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조금 더 보면 요거는 제가 조선일보에서 이제 AI 규제 수준을 비교한 거를 거의 그대로 이렇게 옮겨왔는데요. 보면 EU는 이제 인간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규제한다. 미국은 연방정부는 이제 자율규제하고 각 주에서는 사안별로 이제 규제법을 마련하고 있다. 한국은 EU와 미국을 섞은 하이브리드 형태이다. 그리고 이제 위험 분류 측면에서 보면 용납할 수 없는 고위험 AI를 지정해서 전면 금지하는 게 있고 또 공중 보건과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는 AI는 연방정부에 통제하도록 하고 있고 의료, 투자, 자율주행 등에 적용되는 고위험 인공지능은 안전성 확보 보고서를 요구하고 있고 허용 범위에 있어서 위험 분야 AI는 차단하고 별도 차단하고 일단 허용하고 사후 관리하는 이런 형태로 구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비교하는 게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 규제를 왜 하고 있지를 좀 생각해보자라는 이유에서 이 표를 인용하긴 했는데요. 어, 미국은 AI가 이미 엄청 커져 있죠. 지금 AI 하면 미국의 그 제미나이 아니면 챗 GPT 다 미국 거죠. 이거 빼고는 이야기를 할 수 없고 그 다음이 이제 중국이죠. 딥시크라든지 뭐 이런 중국 건데 이후에는 사실상 알려진 AI가 크게 알려진 건 없는 것 같고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이런 상황에서의 규제 수준을 놓고 한국은 어떤 걸 하는 게 좋을까? 뭐 어떤 걸 하는 건 좋을까? 이런 고민은 좋은데 이 EU 측하고 미국 측하고 어느 게 더 가깝냐 이런 의미는 이런 검토는 별로 큰 시사점은 없는 것 같은데요. 조금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그 인공지능이 가져올 미래에 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다가 저 혼자 산업혁명하고 비교를 하는 여러 이제 보고서를 보고 한번 비교를 한번 저 혼자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산업혁명은 핵심 기술이 이제 증기기관이고 전기, 기계 뭐 이런 거이고 AI는 데이터, 컴퓨팅 파워, 알고리즘, 그다음 변화 핵심은 육체 노동을 자동화했고 AI는 지적 노동을 자동화하려고 하고 있고 주 역량은 공장이 생기고 거기서 일을 하게 되고 도시화가 되고 자본주의가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AI는 디지털 전환을 하면서 지식 경제고 이런 자본주의가 더 심화될 것 같고 사회적 과제가 노동 분배, 환경 이런 문제인데 이걸 포함해서 추가로 윤리, 신뢰, 데이터 프라이버시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것 같아요. 이제 이런 변화가 크게 생길 때 뭐를 규제하는 게 좋을까? 어떻게 좀 이렇게 하는 게 규제하는 게 사람에게 더 도움이 될까? 이제 이런 고민이 필요할 것 같은데 산업혁명 때 규제했던 내용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제일 먼저 증기기관의 안전성에 관한 관심이 높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형태의 증기기관은 허용되고 잘못해서 사람을 다치게 만드는 터진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런 기술은 허용하지 말아야지 뭐 이런 고민들을 많이 했던 것 같고 그래서 그걸 승인이나 뭐 허가나 뭐 이런 형태로 규제를 했던 것 같고 조금 시간이 지나서 도시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면서 상하부대 문제라든지 아니면 주거지 문제라든지 도로의 문제라든지 이런 어떤 도시 차원에서 규제 그리고 도시와 이제 농촌 내지 어떤 그 시골과의 어떤 형평성 문제 차원에서의 규제 이런 게 나타난 것 같고 그게 지나가지고 환경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나오면서 세계적 차원에서의 글로벌 차원에서의 어떤 규제를 이제 고민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근데 AI가 가져올 변화는 뭘까? 이제 이런 고민들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사실은 이제 그런 변화에 관해서 어떻게 수용해 나갈 건지, 뭐 예를 들면 좁은 도로를 표준으로 이렇게 정해두면 다 차는 작아져야 되는 거잖아요. 더 큰 차는 못 만드는 것 같고. 막대한 공해를 배출한 것을 허용하면 나중에 허용하다가 나중에 규제를 하면 이미 공해를 다 배출한 나라와 이제 공해 배출해서 커지려는 나라와의 그 차별 이슈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거를 처음부터 설계를 참 잘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고, 동시에 어, 우리의 지금 한계는 AI가 어떤 이제 미래를 가져올지 예측이 어렵지 않겠냐 이런 건데,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건 뭐 투명성의 문제로 인한 어떤 문제, 다크 패턴의 문제 이런 것들은 눈에 보이는 거고요. 그래서 그 제가 인공지능법의 어떤 이제 EU 차원의 인공지능법의 내용을 쭉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그 제 어떤 관점에서의 문제의식들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 문제의식하고 인공지능법하고 문제에 대해서 해결 방안, 문제에 대해서의 규제 내용 이렇게 딱딱 잘 매칭이 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리고 어, 크게 생길 수 있는 위험을 큼직큼직하게 정해놓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행정부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만들어가고 뭐 이런 입법을 보완하게끔 하는 그런 형태로 움직이려고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거를 잘못 규제를 하면 나중에 뭐 이제 자동차 큰 거 못 만드는 것처럼 좀 처음부터 잘 규제를 하자는 차원에서 제가 규제의 방향은 이렇게 좀 고민을 하면 어떻겠나 이제 이런 건데 크게 공론의 장이 필요하지 않겠나 특히 입법할 때 있어서 우리가 법을 만들 때 국회에서 만들고 의견 조회하고 정부의 관련 부처에서 의견 제시하고 이런 절차들은 있긴 한데 그 과정에서 정말로 이해 관계자가 다 말을 했는지 다 의견을 들었는지는 좀 의문입니다. 사실 제가 어디 국회 토론회 갔다가 이제 말씀을 드린 건 뭐냐면 정부는 입법을 하고 나면 법안의 내용에서 설명을 하는데 이해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제대로 들었으면 설명할 필요가 없다. 어떻게 돌아가는지 제대로 의견을 다 냈기 때문에 설명 안 해도 다 안다. 이런 말씀을 들은 적이 있어요. 대단히 의미 있는 지적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마음속으로 새기고 있는데 요런 이제 공론의 장이 제대로 만들어져서 누구나 이해관계가 있으면 말할 수 있는 그런 창구가 좀 열리면 좋겠다.
그래서 어떤 환경이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해서 소개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시스템이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환경에 맞는 규제가 만들어지면 좋겠고, 너무 먼 것보다는 당장 큰 거 위주로, 그리고 앞으로 가능성은 이제 통제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렇게 규제를 해 나가면 좋겠고, 데이터 거버넌스 문제에 있어서도 보면 지금 GDPR하고 제가 AI 액트의 관계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개인정보 보호법하고 인공지능법 지금 과기부에 소관하는 이 문제도 사실은 이걸 이렇게 만드는 게 맞나 이런 고민이 좀 있는 게, 왜냐하면 인공지능법은 어, 과기부의 그 핵심 업무는 이제 이런 IT 산업을 지능하는 거. 그 지능의 목적을 두다 보니 이 법이 규제법도 아니고 지능법도 아니고 뭐 그런 형태로 지금 만들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뽑으면 유례 없이 이게 과태료 아니면 벌칙을 부과하는 형태의 지능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고위험의 인공지능을 투명하게 그 내용을 공개하지 않으면 이제 과태료를 부과하고 뭐 금지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이제 형사처벌에 처하고 뭐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거에 관해서 업계에서 엄청 많은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그게 가기부의 역할에 부합되나 이런 고민도 좀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개인정보보호법에서 하려는 사항하고 거기서 하려는 거하고는 좀 이렇게 잘 정리가 되어 있나? 뭐 이런 생각들이 좀 들어요. 그런 내용이 비단 개인정보뿐만 아니라 저작물, 공공 데이터, 통계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도 다 지금 관련이 있는데, 저기 인공지능이라고 포장되는 범위 내에서 다 가기부로 가서 가기부 소관의 법으로 이렇게 규율되고 있는데, 이게 뭔가 규율을 할 내용이 분명해서 그렇게 만든 건지, 이 법을 선전해서 자기 영역이라고 표시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었는지에 관해서 많은 분들의 지적이 있는 사항인 건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관해서 앞으로는 이제 조금 다 같이 논의에 참여해서 이제 잘 정리된 형태로 입법이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봤고요. 그다음에 혁신과 규제 균형 차원에서 우리 AI 액트도 샌드박스 제도를 도입했고, 그다음에 과기부, 뭐 국토부, 중기부, 산업부 등등 여러 부처에서 샌드박스 제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 우리는 이미 이제 혁신은 엄청 챙기고 있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서도 이제 개인정보보호법의 규제가 이제 새로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어, 이제 규제가 되는 건지 아닌 건지, 아니면 그러니까 그게 불분명해서 헷갈린다든지 아니면 규제 때문에 뭘 못하겠다든지라고 할 때 규제를 규제 여부를 명확히 해주고, 또 규제 때문에 못한다면 그게 타당한 내용이면 어떤 식으로든 이제 리스크를 해지할 수 있게 해서 사업이 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체계적으로 논의돼서 법안에 반영되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봤고, 어, 이제 데이터 속성에 관한 것도 좀 고려를 하면 좋겠는데, 우리가 편견, 차별이란 게 인공지능의 커다란 문제점이다라고 많은 경우 지적을 하는데, 이 편견, 차별은 인공지능이 최초로 만든 게 아닌 것 같고, 사람이 만든 데이터에 들어있는 내용을 학습한 결과인 것 같아요. 그러면 문제의 원인은 인공지능에 있는 게 아니라 더 기저에는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데이터를 잘 만들어내고 좋은 학습을 하기 위해서 뭘 고민해야 되냐, 이런 것도 이제 우리 규제 방향이 좀 고민이 돼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개인정보 문제도 아니면 저작권 문제도 중요한 내용입니다. 특히 이제 제가 최근에 관심 있게 생각하고 있는 건, 앞에서도 간단히 말씀드렸지만, 이제 사람이 인터넷을 이용하면서 뭘 하는지, 뭘 클릭해서 어떤 사이트에 오래 머물고 뭘 오래 보는지, 이런 것들을 다 수집하면 그걸 토대로 마케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어떤 사이트에 가게 하려면 뭐를 이렇게 당근으로 제시하면 사람들이 글로 모이더라, 뭐 이런 걸 알 수 있게 되고, 이게 결국은 기업은 돈을 벌 기회가 되면서 동시에 사람은 좋은 광고를 볼 기회가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선택할 거를 어떤 이제 다른 가림막에 의해서 가려지고 선택 안 해도 될 걸 선택으로 하게끔 하는 그런 기회가, 그런 이제 길로 이어질 수 있어서 이런 문제에 관한 고민들이 앞으로 매우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역시 이제 이런 행위자, 영향을 받은 자 각각에 있어서 어떤 게 바람직한지 다 같이 좀 고민을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금 이제 말 다 끝나고 보니 약간 두서없이 말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 제가 좀 부족했던 부분들은 이제 우리 저보다 더 훌륭하신 토론자 선생님들께서 채워주실 걸로 좀 생각을 하고, 혹시 또 제가 좀 더 말씀을 드려야 할 부분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면 또 말씀 좀 더 드리고 그런 형태로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좀 길게 말씀드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용수 선생님. 예, 그러면 이제 토론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토론은 우리 송병준 선생님께서 제가 먼저 해주시겠는데요. 할까요? 예. 예, 송 선생님께서는 유럽연합에 대한 공부를 아주 오랜 동안 지속적으로 해오고 계십니다. 그 유럽연합의 기구와 시스템, 유럽 통합 이론, 그 외에도 여러 대저작들을 이렇게 출간해 내시고, 그리고 또 유럽의 그 디지털 정책 관련해서도 이제 깊은 연구를 해오시는데요. 오늘 이 발제에 대해서 토론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이고, 그래서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 그리고, 아이고, 발표 너무 잘 들었습니다. 제가 모르는 부분은 오늘 공부를 진짜 단시간에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제가 이제 유럽 전공이니까, 이제 세계 최초로 이제 AI 액트를 갖다가 이제 유럽연합이 만들었는데, 제가 이제 요거를 교수님께 연락을 받고 며칠 전부터 자료들 좀 관련 자료 찾고 또 하다 보니까 이게 또 이제 많은 우려 중에 하나가 이제 90년대부터 유럽연합이 GDPR 그 이제 인권보호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GDPR을 만들었는데 이게 사실은 이게 윤리적인 부분, 어떤 기본권 부분에서는 큰 성취를 거두고 또 글로벌 표준화도 되어 있지만 또 이게 역설적으로 이게 유럽에서 기술 발전을 저해하는 그, 또 혁신을 저해하는 하나의 또 장벽으로 작용해 왔고 그래서 좀 유럽연합이 지금 항상 일종의 슬로건이 유로피안 디지털 거버넌스 를 만들자. 그 얘기는 이제 장벽 없는 그 디지털 데이터가 장벽 없이 이동할 수 있도록 거버넌스를 만들자 하는데 사실은 그게 또 GDPR 때문에 굉장히 제약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단적인 경우가 2020년에 코로나 그때 갑자기 코로나가 이제 전 세계를 창궐하니까 백신을 뭐 서둘러서 여러 제약회사들이 백신을 개발했는데 그 백신 회사들이 대부분 다국적 다 백신 제약사들이 유럽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스위스나 이런 데요. 근데 거기서 백신을 개발하고 임상 실험을 한 다음에 이제 배포나 판매를 해야 되는데 EU 내에서 임상 실험을 못 했어요. 이게 국가 간의 이 데이터 교류가 안 돼 갖고 스위스 제약사가 만들어서 스위스 안에서만 임상 실험하는 게 너무 그 데이터 양이 빈약하기 때문에 모든 인종이나 이거를 다 골고루 다 이렇게 연령대나 해야 되는데 그래서 유럽 전역에서 이걸 해야 되는데 국가마다 데이터 보호법이 이게 다 장벽 때문에 결국은 미국도 물론 있었지만 당시에 백신을 개발한 회사들이 대부분 EU 안에 있었는데 실제 임상 실험은 EU 밖에서 해가 그게 이제 EU 안에서 큰 화제가 된 적이 있거든요. 오히려 역설적으로 개인 정보를 보호하려고 GDPR을 만들었는데 역설적으로 우리 산업을 저해한다.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 바로 또 이게 AI 액트도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아까 좀 발표도 나왔지만 부과금을 한다든지 어떤 조치를 안 한다든지 그리고 내용이 상당히 저도 레귤레이션 잠깐 많이는 안 읽어봤는데 어렵더라고요. 근데 이게 과연 이게 법물 자문 거기서도 이제 유럽에서 우려하는 게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 유럽은 뭐 98%가 중소기업 아닙니까? 그러니까 보통 이제 유럽에서는 500인 이하 사업장이 거의 98% 이상이거든요. 거기서 이런 데서 이런 규제를 피해가면서 이 기술 개발할 수 있을까? 그게 참 유럽 안에서도 의문이에요. 이것도 그 다시 한번 또 미국이나 중국에 오히려 의사들이 얘기하는 혁신 없는 규제는 우리가 뒤처지고 그렇다고 그래서 규제 없이 혁신만 하다가는 사회적 위험이 도래하고 이 중간에 균형을 맞춰야 되는데 이게 지금 맞춰진 거냐? 이거는 뭐 계속 논의가 되고 이제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좀 제가 더 말씀드리면요. 말씀하실 때 제가 자료를 먼저 한글 파일로 받을 때는 딜리게이트 액트가 있었거든요. 근데 아까 요거 PPT를 할 때는 그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받고 의뢰하고 찾아봤는데 제가 잠깐만 2분 정도만 딜리게이트 액트에 대해서 설명을 왜 AI
액트에 딜리게이트 액트를 적용하는가를 설명 잠깐만 2분만 드리면요. 그 유럽 나라에 보통 입법을 만들 때 그 디지털 액트 같이 그 규제의 범위가 굉장히 넓지 않습니까? 전 산업에요. 그러면 일단 디지털 액트를 만들고 그리고 하위 입법으로 뭐 여러 가지 입법 절차를 통해서 한 3, 40개 입법을 계속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 그런데 아까도 저기 잘 설명해 주셨는데 집행위원회가 의제 제안을 하고 실제 액트 이제 이사회랑 유럽이랑 최종 합의를 해서 한 데까지 3년이 걸렸지 않습니까? 근데 다른 하위 입법을 그런 식으로 하다가 너무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 디지털 액트라는 큰 이제 덩어리를 약간 좀 뭐 허점도 있지만 브로드한 규제라든지 그 레귤레이션 그 범위를 담은 액트를 만들고 그 이후에 상황에 따라서 이제 하위 입법을 계속 만드는데 보통 하위 입법은 거의 90% 이상이 커미톨로지라는 절차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그 디지털 액트 만들 때가 3년 걸렸는데 커미톨로지 액트를 만들면은 빠르면은 3개월 안에 만들어지거든요. 그 커미톨로지 액트는 이사회도 참여를 안 하고 유럽의회도 참여를 안 하고 회원국 정부의 관료들만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입법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예를 들어서 이제 그 관세율을 매년 인상하거나 조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를 또 유럽위원회가 이거를 내고 또 뭐 의회에서 노냐 그럴 필요 없이 관료들이 모여서 기술 관료들이 모여서 신속하게 이거는 뭐 그렇게 정치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유럽 나라 1년에 한 1000개의 입법이 만들어진다 그러면 실제로 한 900개 이상은 거의 키메톨로지로 신속하게 만들어지거든요. 그런데 딜리게이트 액트는 뭐냐면은 이거는 그 아주 중요한 입법인데 그 기술 관료들, 헤메톨로지, 그러니까 정부 회원국 정부 관료들한테만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는 사회적인 파급이라는 게 뭐 있기 때문에 이런 거에 한해서는 딜리게이터 액트를 쓰거든. 여기는 반드시 유럽의회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대신 이제 신속하게 한 3, 4개월 안에 이것도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사회 입법이 커미톨로지랑 딜리게이트가 있는데 기술 입법은 대부분 다 커미톨로지를 하고 이것처럼 AI처럼 이건 기술 입법이면서 동시에 사회적인 파급이나 기본권이나 굉장히 큰 그 사회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커미톨로지 하위 입법은 그 커미톨로지를 하지 않고 딜리게이터 액트로 그런 측면에서 그 유럽의회도 참여할 수가 있거든요. 유럽의회는 아무래도 이제 뭐 유럽 연합 기관 중에서 유일하게 그 국민들이 직접 뽑아서 대의제로 나가는 국가이기 때문에 유럽 그 시민을 보호하는 기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 하위 입법을 요 굉장히 이거 디지털 AI 입법이 액트가 굉장히 기술적인 입법임에도 불구하고 커미톨로지를 사용하지 않고 나중에 후속 입법을 디리케이트 액트로 사용한다는 것은 유럽의회가 이후에도 깊숙이 관여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유럽의회가 관여한다 그러면 기본권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신중하게 유럽이 접근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잠깐만 또 하나 더 붙이면 제 자료를 찾아보니까 우리가 AI 액트를 만들었는데 우리는 이렇게 규제를 만들었는데 중국은 안 지켜요. 그래도 거기 고위험군의 그 사람 생체 인식이라든지 길거리에서 중국은 우리 그런 거 보지 않습니까? 뭐 지하철역에서 사람 얼굴 확인해서 범죄 잡아내고. 근데 그거 유럽에서는 그거 굉장히 그 고위험군으로 그러고 인권 침해의 아주 대표적인 경우인데 중국은 그런 거에서 좀 자유롭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규제를 하면은 중국은 그쪽 기술 개발하고 우리가 뒤처지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게 좀 유럽 연합 딜레마인데 그래서 우방국들과 미국이나 한국이나 일본이나 이게 좀 뭐 옛날에 그 ETS처럼 그 탄도 중립 그 탄도 거래법처럼 그리고 또 GDPR처럼 이것도 역시 AI 액트도 우방국들과 규제를 논의를 하자 하는 게 좀 그게 이제 사실은 암묵적으로는 명시적이지는 않죠.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앞으로도 우리나라랑 유럽연합과 이쪽 관련해 갖고 굉장히 이런 분야에서 논의가 많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따가 그 정영 선생님께서 델리게이트 액트 그 측면을 조금 더 설명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토론해 주신 선생님 토론에 이어서. 자, 그러면 다음에는 우리 에, 외대 철학과의 이승일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이 선생님께서는 과학 철학 하시고요. 또 이제 AI 시대의 윤리 또 이런 측면에 연구를 하셔서 오늘 좋은 말씀 주시겠습니다. 이승일 교수님. 예, 안녕하세요. 예,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저는 사실 정책이나 이런 쪽에 문외한이라서 얼마나, 어,
유익한 뭐 질문을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이제 잘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 사실 이런 규제 이야기를 들을 때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은 이제 어쨌든 그 공식적인 어떤 목적은 뭐 인권 보호나 이런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이제 그 실질적인 어떤 동기가 뭘까 이게 이런 게 이제 궁금해지거든요. 그래서 사실 유럽이 가진 강점 중에 하나가 유럽이 무기로 자주 사용해온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법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어떤 법이나 그건 뭐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겠지만 유럽 같은 경우에 실제로 그런 법률을 통해서 어떤 산업 보호를 해야 된다라는 뭔가 의식이 더 뭐 강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우리 뭐 잘 아는 뭐 몇 년 됐죠. 그 구글의 이제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 같은 경우에도 보면 이제 데이터 어떤 형식을 구글에 이제 어떤 특정한 조건을 맞춰라. 근데 뭐 제가 알기로는 그 조건이 이제 영내 기업들은 훨씬 더 이제 준수하기가 쉬웠던 그런 이제 조건들이라서 상대적으로 비용 절감 효과를 굉장히 크게 봤다라고 이제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자국이나 어떤 영내에 유리한 어, 조건을 그렇게 법으로 강제를 할 경우에 당연히 일종의 이제 무역 장벽 같은 효과를 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 AI 같은 경우에도 각 나라마다 잘하는 게 있고 이제 좀 뒤처진 게 있을 텐데요. 이제 잘하는 쪽은 뭐 규제를 굉장히 약하게 하고 이제 못하는 쪽은 규제 바를 좀 올려서 해외 어떤 기업이 진출해서 시장을 먼저 선점하지 못하도록 막는다거나 그런 다양한 방법들을 취할 수 있을 텐데 이런 이 AI 액트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시각에서 봤을 때 좀 어떻게 볼 수 있을지가 궁금합니다. 그래서 아까 그 미국하고 유럽하고 한국을 이렇게 비교해 놓으신 거를 봤는데요. 그게 이제 전 재밌었거든요. 개인적으로 그 규제의 수준이 왜냐하면은 물론 이제 뭐 영국하고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한국보다 AI 기술이나 연구 지금 수준이 조금 더 높은 걸로 나오긴 하는데 이제 유럽 평균을 본다면 그 순서가 좀 AI 지금 기술 발전의 순서랑 좀 얼추 비슷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미국 그리고 한국이 유럽 평균보다는 좀 더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AI 액트가 그런 AI 그 영내 AI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 한 어느 정도 있다라고 보시는지가 궁금하고요. 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 어떤 내용들을 좀 더 강조해서 우리가 보면 좋을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뭐 연장선상에 있는 이야기인데요. 우리나라도 사실 그런 식의 접근이 불가피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어떤 진흥과 AI 산업 또는 어떤 산업에 대한 진흥과 규제, 이제 그런 일종의 뭐 당근과 채찍의 구도로 우리가 그런 규제에 접근할 수 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동시에 이제 그게 이제 국내의 산업만 있는 게 아니라 해외의 어떤 산업으로부터 자국 산업을 보호한다라는 그런 맥락에서 보면 이게 굉장히 역학관계가 이제 복잡해질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가 어떤 부분을 더 규제를 하고 어떤 부분을 뭐 진흥을 해야 될까라는 측면에서 보면 예를 들면 그러니까 저는 뭐 지금 사실 그냥 든 생각인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설명 가능한 AI에 대한 그런 요구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미국에서도 뭐 구글이나 이런 기업들이 먼저 그런 요구를 아젠다를 그렇게 이끌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구글이 먼저 나서서 그런 설명 가능한 AI를 해야 된다. 근데 그게 사실 뭐 제가 삐딱하게 본 건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들리냐면 그런 AI의 어떤 장벽을 높여서 이제 본인들이 말하자면 선점하고 있는 기술적으로 선도하고 있으니까 그런 장벽을 높이는 그런 좀 목적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한국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그런 설명 가능한 AI의 방법론도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굉장히 여러 가지 방법으로 어, 예를 들어 뭐 인공신경망 기반한 AI가 내놓은 어떤 결과물을 이제 그 뭐 이유를 설명하는 그런 방법론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거를 이를테면 이제 우리나라에서 뭐 더 많이 발전한 그런 방법론이 있겠죠. 근데 그런 방법론을 강제를 한다든가 규제에서 그러니까 이런 방법론을 통해서 설명을 해야지 그걸 내가 설명이 된 걸로 인정을 하겠다. 사실 그게 뭐 정당성이 아예
없진 않죠. 설명 가능한 AI에 대한 정당성이 일단 있고, 그중에서 우리는 이 기술을 신뢰하기 때문에 이 기술을 써서 설명을 해라. 그럼 이제 그런 쪽으로 개발을 안 한 국가에서는 사실 뭐 좀, 비용이 이제 더 올라가는 그런 측면이 있을 텐데, 그래서 그런 산업적인 어떤 고려를 위해서, 산업적인 고려 하에서 우리나라에서 좀 규제 방향을, 좀 생각한다면 어떤 것들을 할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을 좀 여쭙고 싶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승 교수님. 네, 그러면 이제 세 번째로 우리 이진욱 선생님이 있는데요. 이 선생님은 이제 우리 사학과에서 이제 유럽 통합사, 유럽 연합의 역사를 전공하시고 그러면서 또한 이 디지털 역사를 하고 있으십니다. 네, 지금 이제 박사 수료를 하셨는데, 근데 이 선생님은 이제 오랜 동안 컴퓨터 회사에서 이제 근무를 하시고 역사를 하셔서 이 주제하고 또 연관성이 크신데요. 우리 이 선생님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소개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 이진욱이라고 하고요. 정유 선생님 발표해 주신 발표 잘 들었습니다. 뭐 제가 사실은 이제 사전 자료를 보면서 뭐 몇 가지 고민을 했었는데 그 상당 부분을 이미 또 앞에 토론해 주셨던 송병준 선생님께서 이미 내용을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셔서 제가 생각했던 부분에서 이제 그 부분을 제외하고 한번 좀 몇 가지를 좀 그 같이 토론을 좀 해보고자 하고요. 노명 교수님 설명해 주신 것처럼 사실 제가 이제 뭐 역사 관련 공부를 좀 늦게 시작을 했고 IT 관련 분야는 뭐 대략 한 25년에서 30년 이 정도 사이 그 관련 분야에서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이제 많은 관심이 있는 분야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좀 그 오늘 아마 이제 그 토론자로 참여해 달라고 그랬던 이유 중에 하나는 좀 어떤 그 기술적인 부분을 좀 더 그 관심 있게 좀 들여다보고 그 기술적인 관점에서 좀 이 내용을 토론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을 조금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고요.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현재 AI 기술 자체가 그 뭐 미국이 거의 뭐 혼자 독주한다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고 그나마 중국이 이제 그 뒤를 조금 따라가는 형태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상대적으로 EU하고 한국은 그 관련된 기술이나 인프라 측면에서 많이 뒤처진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뭐, 이 관련된 내용은 사실 제가 아예 AI 업계에 종사하지는 않기 때문에 이쪽 관련된 그, 지인을 통해서 최신 기술 업데이트를 좀 받았고요. 그 내용을 기반해서 지금 이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한국과 EU 같은 경우는 자체 기술이 없이 미국이 만들고 발표한 뭐 일종의 이제 오픈 소스와 같은 이런 학습 모델을 기반으로 해서 그 AI를 발전시키고 있는 형태인데 사실 이마저도 어, 그 미국의 기술을 따라가기에는 지금 현재 뭐 그 소프트웨어적으로나 하드웨어적으로 많이 이제 부족한 상황이다. 뭐 이 정도로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 지점에서 우리가 좀 고민해 봐야 될 부분 하나는 그 앞에 이제 표에서도 나왔지만 뭐 중국은 빠져 있었지만 미국과 중국의 AI 기술이 왜 다른 나라에 비해서 더 많이 빠르게 발전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지점도 좀 함께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발표 내용에 또 있었던 것처럼 사실은 이제 AI에 대한 규제가 적을수록 AI 개발에는 이점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뭐 그럼에도 사실 이제 인간을 위한 AI가 아니라 인간의 실존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는 AI에 대한 규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그 말씀하셨던 뭐 사상의 편향성이라든지 할루시네이션, 뭐 딥페이크, 가짜뉴스 영상 이런 것들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들었던 얘기 중에는 이 AI 자체를 그 예전에 배아줄기세포 연구 개발보다도 훨씬 더 위험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 전문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실 속에서 이제 AI 위험성을 제거하고자 한 그 유럽의 AI법은 이런 어떤 시대적인 어떤 위기의식의 반영이기도 하고, 궁극적으로는 인류가 지향해야 하는 가치를 지키고자 하는 노력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그 AI법 시행으로 인해서 실제 이제 향후에 발생 가능한 뭐 몇 가지를 좀 그 개인적으로 좀 고민을 해봤고요. 그 고민의 근거는 기존에 시행되었던 관련 뭐 비슷한 그 IT 관련된 그 법들 사례를 실제 그 현업에서 느꼈던 부분을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그 앞에서 말씀하셨던 뭐 그 그런 부분들 거기에 이제 한국의 데이터 3법 이런 것도 포함이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이 관련된 내용을 그 관련자한테 확인을 해보니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데이터 3법 자체가 데이터의 어떤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도 그 AI 빅데이터 시대에 맞춰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게 하자. 이게 이제 목적으로 알고 있는데 그 안에는 그 실제 실명 정보가 아닌 어떤 가명 정보 처리가 필요하고 그러니까 다른 이름으로 바꾼다거나 이런 가명 정보 처리가 필요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업체 입장에서는 이 법을 준수해야 되기 때문에 그 AI 학습을 위한 학습 데이터를 취합하는데 더욱 더 어려워졌다. 이런 이제 고충을 얘기를 하고요. 이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이 AI가 데이터를 학습하기 위한 데이터를 사람이 개입해서 확인해야 되는 이런 이제 그 일종의 딜레마 같은 게 발생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뭐 수억 건 혹은 수십억 건의 데이터를 일일이 사람이 그 확인해서 그 안에 개인정보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할 수는 없기 때문이고 물리적으로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고요. 그렇다고 AI를 통해서 그 데이터를 분석한다는 것도 사실은 이제 일종의 그 패러독스 그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고민도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과거 유럽의 GDPR의 경우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잊혀질 권리라고 얘기했던 어떤 개인정보 데이터를 요구에 따라서는 파기해야 되는 뭐 이런 것들 요구 조건이 있었는데 실제 이 법안에서도 그 제재안은 포함이 돼 있었지만 이걸 어떻게 구현할지 어디까지 구현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지 않아서 초기에 이제 많은 혼선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런 법의 시행에 있어서는 항상 이제 명확한 지침과 그리고 그 소통의 창구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실제 법안을 준수하기 위해서 어떤 시스템을 갖추고 이러는 과정에서 우리가 그럼 여기까지 해야 되는지 혹은 모든 시스템에 다 적용해야 되는지 이런 그 판단이 제대로 안 서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때 그러면 어디다 문의해야 되고 누구와 소통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다 그러면 이러한 이제 혼선들을 많이 줄일 수 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의 주제인 그 EU의 AI법 관련해서 제가 문제 그 내용을 뭐 정확히 다 꼼꼼히 뭐 나름 이제 열심히 보기는 했는데 다 이제 파악하지는 못했지만 그 아까 이제 얘기했던 그 비슷한 내용이 하나 그 가장 눈에 띄었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AI의 그 범용 AI 회사들은 어떤 데이터를 통해서 학습을 했는지 이거에 대한 공개 조항이 있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데이터가 지금 현재는 일종의 기업 기밀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데이터를 어떻게 취합하고 어떤 데이터를 취합해서 어떻게 가공하는지를 공개하는 회사는 하나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거를 그 강제화한다는 얘기는 뭐 우리가 이제 흔히 많이 사용하는 챗GPT나 그 뭐 제미나이나 이런 그 범용 AI들이
본인들이 어떤 데이터를 어떻게 학습했는지에 대한 부분을 일종의 이제 회사 기밀 차원의 데이터를 공개해야 되는 거고, 막상 또 이유 차원에서는 이 데이터를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사람이 뭐 수십억 건 이상의 그런 데이터를 일일이 다 찾아서 확인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렇다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렇다고 그 데이터를 AI를 통해서 또 검증한다는 자체도 일종의 러셀이 얘기했던 그 패러독스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아까 그 발표에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이제 시간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를 쭉 보면서 느낀 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 것 같아요. 2001년부터 마련해서 2006년 시행이라는 얘기는 이 5년간의 기간 동안 AI 기술이 엄청나게 또 발전하고 또 변화를 했는데, 물론 이제 그 법안을 꼼꼼하고 잘 만드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계속 빠르게 변화되는 어떤 그 기술을 법안이 쫓아가지 못한다. 오히려 거꾸로 이런 느낌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좀 마무리하는 측면에서 그 국회 쪽에 계시다고 그래서 일종의 이제 뭐 그 질문으로 마무리를 좀 하고자 하는데요. 지금 이제 얘기했던 이제 이런 그 기술 관련법 제정에 있어서는 그 기술 발전 간의 어떤 시간적 격차가 항상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좀 효율적으로 실제 이제 업계에 혼선이 없이 빠르게 적응해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방법론 내지는 뭐, 예, 그런 부분에 대한 발표자 선생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진욱 선생님. 예. 네. 그다음에 이제 한병식 변호사님이신데요. 제가 이게 볼 때는 아직 한 변호사님을 제가 확인을 못하겠거든요. 오늘 어, 사정이 있으시. 제가 들어와 아, 있는데요. 예, 줌 사용자로 돼 있으시네요. 네, 예, 한 예, 선생님 이름으로 안 돼 있고. 예, 예, 아이, 다행입니다. 예. 예. 그러면 제가, 한병식 변호사님, 예, 예, 토론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변호사님께서는 예. 법무법인 광명 파트너 변호사시고요. 그리고 이전에 서울 변호사회 그 재무이사를 역임하시고 이 뭐야 법조계에서 여러 중요한 활동들을 하고 계신데요. 오늘 귀한 말씀 주시겠습니다. 예, 제가 이 줌 사용에 익숙지 못해가지고 들립니까? 예, 잘 들립니다. 예. 입니다. 그러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앞에 말씀하신 선생님들의 얘기를 잘 들었는데요. 저는 그 어떤 인공지능의 다양한 활용 및 그 확산 현상과 관련해서 우리나라 현행 법 제도상 어떠한 그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여부 또는 현행 법 제도와의 저촉과 그 해소 문제에 대해서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제가 평소 인공지능에 대해서 관심은 많이 갖고 있었는데 그 분야의 법적인 문제를 깊이 있게 연구해 보지는 못했고 그래서 하여튼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에 인공지능의 활용 및 그 확산 현상과 관련해서 우리나라 현행 법제도상 발생할 수 있는 그 문제는 크게 보아서 첫 번째로는 인공지능 그 학습용 데이터 수집과 관련해서 개인정보보호법 앞서 여러 선생님들이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이 그 개인정보보호법상의 개인정보 보호 문제, 즉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 등과 등의 문제가 하나 생길 수 있고 나아가서 아울러서 그 저작권법이라거나 그 상표권 그다음에 그 디자인법 등의 그 지식재산 보호권 보호에 보호와 저촉하는 그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그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가짜 영상이라거나 그 음성, 녹음 파일을 조작한 디지털 자료를 민형사상 소송 등에 제출하는 경우 그 식별 그 당사자나 또는 재판부에서 그거를 어떻게 가려낼 수 있는지 하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그 저의 간단하게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그러니까 인공지능과 개인정보 보호법과의 저촉 문제, 그리고 또 지식재산권, 그 뭐 디자인법이라거나 상표법, 저작권법 이런 법들과의 그 저촉 문제에 대해서는 문제를 그 살펴보면은 우리나라 인공지능 기본법은 2026년도 1월 22일부터 시행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법 그 제15조는 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주도해가지고 인공지능의 개발, 활용 등에 사용되는 데이터, 즉 학습용 데이터의 생산, 수집, 관리, 유통 및 활용 등을 촉진하기 위해서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같은 조항에 여러 가지 그 뭐 개인 사업자라거나 이런 것을 좀 촉진하는 그런 규정도 같이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개인정보보호법에는 그 개인 식별정보, 그러니까 그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해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그 정보라거나 또는 그 가명 정보, 뭐 가명을 쓰는 정보라고 하더라도 그 다른 정보와 종합해서 그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그런 정보에 대해서는 아주 그 엄격하게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보 주체의 동의나 또는 법률에 특별한 어떤 예외 규정이 없는 한 이를 그 수집하거나 이용 또는 제공할 수 없게끔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러한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는 아주 엄격한 그 위반 내용에 따라서 아주 뭐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또는 뭐 5년 이하 징역 등에 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엄격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인공지능 기본법상 그 학습용 데이터의 생산, 수집, 관리, 유통 및 활용 등을 위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상의 그 개인정보의 그 수집, 이용, 제공 등의 제한 규정과의 저촉 문제를 해결해야 될 그 입법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인데 그러한 입법이 제가 그 뉴스를 접한 바에 의하면은 현재 국회에 계류가 돼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도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체적인 뭐 현재 통과가 됐는지 여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과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지식재산권과도 또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작권이나 뭐 그 학습용 데이터의 수집이나 이런 거 하다 보면 당연히 저작권, 그 다음에 또 그 영상 뭐 이런 거 이용하려면 상표권, 그 다음에 디자인권 이런 거 하고 아주 뭐 저쪽 그런 문제하고 부딪힐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그 어떤 그 판례나 이런 거 보면은 그 상당히 엄격하게 그 어떤 한계, 그 모방의 한계, 이용의 한계 같은 거를 굉장히 판례에 의해서 이렇게 그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공지능에 의해서 아까 학습용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뿐만 아니고 그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그 어떤 영상이나 뭐 저작을 하거나 또는 뭐 디자인을 만든다거나 또는 상표를 만든다고 할 때 그 기존의 어떤 저작된 저작물이라거나 또는 상표가 등록된 그 상표라거나 또는 디자인으로 등록된 그런 디자인이라거나 이런 것과의 저촉 문제가 필히 아마 발생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도 어떻게 그 입법에서 어떻게 그 한계를 지을지 하는 것도 하나의 그 중요한 과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그 다음에 판례에서 기존의 판례를 그 어떻게 그 조화시킬지 또는 그 판례가 어떻게 인공지능 시대를 맞이해서 어떻게 그 변경을 시킬지 하는 게 앞으로 그 어떤 우리나라 법원의 하나의 그 또는 법률가의 과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민형사상 소송에서 인공지능을 이용한 가짜 디지털 증거가 제출된 경우에 그 식별 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될 것인데요. 이 점에 대해서는 형사재판과 민사재판을 나누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형사재판에서는 뭐 민사재판이건 형사재판이건 그 기존에 이미 인공지능에 의해서 조작된 정보가 아니더라도 그 증거의 자격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하게 그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짜 증거를 가짜 증거를 소송에
현출되는 걸 막기 위해서 그 증거의 자격, 그러니까 증거의 자격에 대해서 제한을 하고 그 증거의 자격이 인정이 된 다음에 그 증거를 어느 정도로 취신할 것인가 하는 점은 법관의 이제 자유 심증에 의해서 정해지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그 전에 이제 증거의 자격이 바로 이제 그 가짜 디지털 증거 그거를 가려내는 문제지요. 그러니까 증거의 자격의 문제입니다. 형사재판에서는 지금 그 2007년도에 디지털 증거에 대해서 그 어떻게 그걸 자격 문제를 어떻게 할지 하는 것에 대해서 2007년도에 대법원에서 판결한 게 있으므로 그 판결을 잠시 말씀드리는 걸로 대신하겠습니다. 그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은 우선 그 디지털 그러니까 어떤 압수수색 영장에 의해서 디지털 증거를 압수를 했다 하는 경우에 그 어떤 가짜 증거를 가려내기 위해서 어떠한 요건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대법원은 이렇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우선 그 압수물인 디지털 저장 매체로부터 출력된 문건이 증거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디지털 저장 매체 원본에 저장된 내용과 출력된 문건의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 동일성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저장 매체 원본이 압수된 이후 문건 출력에 이르기까지 변경되지 않았음이 담보되어야 하고 특히 디지털 저장 매체 원본에서 그 디지털 저장 매체 원본을 대신해서 디지털 저장 매체에 저장된 자료를 하드카피 또는 이미징한 매체로부터 문건 출력 시까지 변경되지 않았음이 담보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출력한 문건의 경우에는 디지털 저장 매체 원본과 하드카피 또는 이미징한 매체 사이의 자료의 동일성도 인정되어야 하고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용한 컴퓨터의 기계적 정확성, 프로그램의 신뢰성, 입력, 처리, 출력의 각 단계에서 조작자의 전문적인 기술 능력과 정확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를 요약하면은 우선 그 어떤 압수수색에 의해서 어떤 저장 매체에서 원본에서 그걸 뭐 이미 하드카피를 하거나 이렇게 해서 출력 하드카피 한 경우에 그 원본 저장 매체하고 나중에 하드카피한 정보 자료하고의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하드카피한 물체가 정보가 출력할 때까지 변경되지 않았다는 것이 그게 담보가 되어야 한다. 그 다음에 하드카피한 디지털 정보에서 출력할 때
그게 어떤 기계적 정확성, 그다음에 출력자의 기술적 능력 이런 것도 담보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그 여러 단계에 걸쳐서 어떤 그 엄격하게 이런 그 디지털 정보의 가짜 정보가 그 유입되는 거를 방지하도록 이렇게 대법원에서 판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공지능과 관련해서는 하여튼 가짜 정보가 이렇게 법원이나 이런 데서 식별하는 것도 식별해서 가짜 정보를 가려내는 것도 지금 그 대법원 판례를 기준해서 이렇게 정해지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민사재판에서는 그, 일방이 교수님, 예, 아니, 저기, 예, 예, 한 변호사님, 너무 많은가요? 예. 네, 시간을 조금, 예, 네, 예. 예, 정리를 해 그러면 주셔야겠는데요. 예. 민사재판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민사재판에서는 그 일방이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서 어떤 서류를 제출을 하면은 상대방에서 그 자료의 진정 성립을 동의를 하면은 그게 증거 자격이 인정이 되지만은 동의를 안 하면은 그 자료가 진정하다는 걸 제출한 사람이 증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래서 그게 만약에 인공지능에 의해서 조작된 가짜 자료나 증거가 제출이 됐다 하면은 상대방에서 우선 그 어떤 그걸 가려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은 그 어떤 인공지능에 대한 어떤 지식이라거나 기술이라거나 이런 것에 대한 어떤 그 공부나 이런 거가 많이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민사재판에서도 그 본인이나 당사자나 또는 그 재판부 그다음에 그를 변론하는 대리인 등이 어떤 인공지능에 대한 지식을 많이 늘려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구체적인 사례를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저 자신도 이 법정에서의 증거 기록, 증거 자료 문제, 이것에 대해서 고민해 보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아카이브를 이제 활용함으로써 이 문제를 이제 해결하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보는데요. 자, 일단 네 분 선생님의 토론을 들었고요. 거기에는 또 질문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 정영주 선생님 좀 말씀을 주시겠어요? 좀 축약적으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분들 질문도 좀 받을 수 있도록요. 예. 네. 아, 일단 뭐 생각이 많이들 비슷하신 것 같고 저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어 반가운 마음이 먼저 더 크고요. 아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제가 조금 설명이 미흡해서 그런 질문이나 의견 주신 거 아닐까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아무튼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핵심은 뭐였냐면 인공지능이 이렇게 많이 쓰이면서 이제 이걸 어떻게 규제할지 진행할지 다양한 관심이 있는 가운데 이제 EU에서 제일 먼저 법안을 만들어서 주목을 받고 있고 취지는 이제 인간이 조금 더 나은 환경에서 살 수 있게 하자 이런 취지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좀 새로운 기술의 발전 가능성, 그러니까 좋은 식으로 발전할 가능성을 좀 저해하지 않을까 우려도 많다. 이제 이런 이제 이렇게 취지로 많이들 말씀하신 것 같이 들리고요. 저는 이제 그거에 관해서 어 이제 조금 법을 만들 때 조심하는 게 좋겠다가 핵심입니다. 잘 만들려면 조심하는 게 좋다. 왜냐면 한 번 만들어지면 이게 고쳐가면서 쓰는 건 이제 당연히 가능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만 잘 안 되더라. 이제 그게 비관한 예로 아까 좀 말씀 주신 것 중에 그 저기 이진욱 선생님께서 왜 데이터 3법을 만들어 놨더니 감형 처리에
더 어려움이 생겼지 않냐 이런 취지로 말씀 주셨는데 사실은 이제 제가 데이터 3법을 개정한 그 실무 담당자로서 이렇게 제가 행하고 있을 때 보면 그 안 되는 걸 되게 하기 위해서 가명정보 제도를 도입을 했고요. 어, 그러면 이제 그보다 조금 더 나아져야 되는데 가명정보를 만들어 놨더니 오히려 GDPR보다 좀 더 써먹기 힘든 형태로 이렇게 이제 개정이 돼서 지금 어려움이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 또 한편으로는 아마도 그래도 없는 것보다 나을 거야 이제 이게 제 그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요. 이런 면에서 보면 좀 잘 만드는 게 우선 중요하다 이런 거고 우리 AI 기본법도 사실은 이제 이게 잘 만들어진 건지 뭘 규율하려고 하는 건지 좀 헷갈리게 돼 있어서 지금 신호가 규제법인지 진흥법인지 좀 헷갈리는 시장이 좀 잘못 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건데 아무튼 이제 좀 잘 만들자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사람들이 논의하는 어떤 장을 잘 만들고 뭘 논의해야 할지 잘 잡아보자 이게 제가 좀 전하고 싶었던 제일 마지막 장표에 있던 핵심 메시지고요. 그 좀 토론자 선생님들께서 해주신 말씀들 중에 왜 이제 첫 번째로는 델리게이트 입법 말씀 주셨는데 잘 설명해 주셨고요. 사실 이제 왜 EU에서 법을 만들면 이제 커미셔너하고 의회하고 이사회하고 다들 이제 다 같이 연결되어서 이제 논의하고 그게 다 일치가 돼야 법안이 만들어지는 건데 그렇게 했다가는 새로운 법 만들기 한 세월이니 이제 이 시에서 그러니까 이제 EU 커미셔너가 커미션 입장에서 마무리할 수 있게끔 위임해주는 그런 형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맞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기술적이고 자세한 거는 이제 커미셔너에다가 그러니까 집행부에다가 맡겼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그 이승일 선생님께서 이제 이게 AI 발전을 해서 어떤 걸 좀 강조하고 싶을지 아니면 또는 저기 다른 나라와 역학 관계를 어떻게 고려하면 좋을지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은 제가 뭔 답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 그 산업 생태계를 좀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건데 제가 데이터를 잘 쓰게 하기 위한 노력을 하면서도 항상 고민은 이렇게 하면 저기 그 외국의 데이터 기업들, 그러니까 이미 그 시스템이나 데이터 분석 기술을 갖춘 업체들이 더 좋아지고 우리나라의 그 기업들이 이들 기업을 따라잡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항상 머릿속에 두고 있는데 잘 못 찾았어요. 그래서 기업들을 엄청 만나고 했었는데도 별로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속 시원하게 이렇게 말씀을 많이 못 들어서 저로서도 좀 안타까운 현실이고 다만 이제 그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업무가 왜 이제 그 개인정보가 국외로 이전될 때에 어떻게 이제 보호하고 또 활용하게 할 것인가 이제 이런 업무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왜 9월 달에 EU하고 우리나라하고 간에는 이제 상호 개인정보가 마치 국내에서 이전하는 것처럼 이제 주고받을 수 있게끔 이렇게 조치를 했었는데요. 그걸 제가 담당을 했었고 그런 면에서 보면 좀 보호한다는 나라 그리고 이제 활용에 있어서 약간 제약을 주고 싶은 나라를 뭐 개인정보 차원에서든 아니면 국가안보 차원에서도 제한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본 적이 있고요. 그렇기 위해서는 여러 이제 나라 간의 역학관계 고려가 필요할 건데 이건 마찬가지 AI 관계에서 비슷할 것 같고 이제 산업 측면에서 보면 이제 이건 뭐 그냥 뻔한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좀 이렇게 자유롭게 뭔가 해볼 수 있게 하는 그게 필요할 것 같고 그 과정에서 규제는 좀 덜 하는 게 좋겠다. 이게 이제 원론적인 이야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왜 딥페이크나 이런 이야기 계속 했는데 그런 이제 드러나는 문제에 관해서는 좀 이렇게 규제가 필요할 것 같고 그걸 어 이제 혼선 없이 받아들이게 한다든지 아니면 규제를 혼선 있게 받아들이는지 이런 문제와 연결하면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렸던 그 내용과 같이 어 이제 이해관계자가 참여해서 직접 이야기하고 또 그걸 이해하고 그래서 그걸 이해를 토대로 이렇게 규제가 만들어지면 이제 수용률도 높고 이해도 잘 되고 이제 그런 문제가 하나 있을 거 있고 기술하고 법하고 이제 시간 격차에 관해 있어서는 이진욱 선생님 말씀으로 넘어왔는데요. 어 그거는 이제 어쩔 수 없는 문제죠. 뭐 이거는 기술 발전을 제도가 따라가는 거는 이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문제인데 그걸 어쩔 수 없다고 끝내기보다는 조금 이제 어떤 방향으로 규제를 할 건지에 관한 원칙은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방향 내에서 만들어 놓고 그 원칙 내에서 규제의 어떤 이제 정도라든지 이런 면에 있어서 일정 부분 행정 부분에서 아까 마치 이제 델리게이트 입법 말씀드렸던 것처럼 행정부에서 좀 할 수 있게 하는 게 어떻겠냐 이런 생각들 좀 개인적으로 좀 하고 있고요. 어, 그다음에
이제 그 사실 이제 마지막에 말씀 주셨던 내용들은 제가 말씀드릴 부분이 많지는 않은데 우선 개인정보보호법은 이제 데이터 학습과 관련해서 이제 목적을 좀 충분히 고려해서 인공지능이면서 그게 공익에 기여할 게 이제 좀 크다라고 판단되는 거를 좀 제한 없이 학습할 수 있도록 이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건데 지금 현행법을 보면 이제 수집 목적 내에서 이용하도록 되어 있고 공개된 정보라면 그게 이제 수집 아직 안 한 건데 공개된 정보라면 주로 이제 공개된 정보로 학습을 하겠죠 인공지능이라면 그런 경우에는 어떤 이제 정당성이라든지 그로 인한 이제 정보체 침해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걸 고려해서 판단해서 이제 학습할 수 있게 하는데 그런 거 저런 거 다 떠나서 다 학습할 수 있게 하는 취지로 이렇게 입법을 법안이 지금 마련돼 있고요. 지금 이달 말쯤에 소위에서 논의를 첫 번째로 시작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목표는 12월까지 개정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고요. 이제 국회가 좀 많이 이렇게 어, 검토를 잘 진행될 때 이제 12월이 가능할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이제 다만 이제 거기 하나는 그게 공익과 관련되는 건지 안 되는지를 누가 판단할 거냐인데 요거는 이제 그 국회 여야하고 정부가 이렇게 임명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들이 이렇게 판단하도록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겠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고 어 저작권 이런 문제, 뭐 지식재산 이런 문제 대단히 중요한데 사실 입법을 시도했다가 한번 이제 무산된 적도 있었던 것 같고요. 저기 한 3, 4년 지난 것 같은데요. 잘 저작권이 제일 좀 뭐랄까요? 그 지키려는 수호 의지가 제일 큰 것 같은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새로운 저작물을 만들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저작권을 인정할 필요성은 아주 크고요. 동시에 또 그 기계로 뭔가 할 때에 학습용으로 쓰는 거에 있어서는 좀 관대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그리고 그 간접적으로 이렇게 저작권자에게 뭔가 좀 이렇게 보, 보상하는 방법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방법론 차원에서는 조금 고민이 필요한 영역이고 제 영역은 좀 아니어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기는 좀 조심스럽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짜 음성, 영상 이런 문제에 관해서는 개인용 보호법을 규율을 하는 것도 있지만 법으로 제한하는 것도 있지만 또 동시에 최근 기술들은 이제 진짜가 가짜를 탐지하는 그런 기술도 많이 지금 디벨롭이 돼서 지난 9월에 왜 이제 한국에서 이제 글로벌 프라이버시 총회를 개최한 적이 있는데 여러 나라 감독 기구에서 우리나라의 그 기술들 그러니까 가짜를 탐지하는 가짜 목소리나 영상 그 저기 음성이나 영상을 탐지하는 기술을 좀 보고 아 이거 이렇게 개발해 나가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갔는데요. 사실 이제 기술의 문제는 기술로 해결하면 제일 좋을 것 같고요. 기술이 악용되는 것은 제도로도 좀 보완을 해 나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있는 것 있습니다. 제가 지금 주신 말씀들에 대한 대답은 나름 좀 한 것 같은데 한 가지만 더. 그 법안을 만들 때 보면 대단히 여러 이해관계가 이제 걸쳐져서 그 법안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EU에서의 AI 법도 어떤 이해관계가 이렇게 여러 이해관계가 이제 작용해서 법이 만들어졌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크게는 이제 나라 간의 차이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그 개인정보 감독 기구를 여러 군데 만나보면 약간 이탈리아하고 프랑스하고 관계가 별로 안 좋아 보이고요. 제 눈에 보면 서로 이렇게 좀 머리가 비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말을 하는 걸 제 귀에 들릴 정도로 말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걸 보면 또 그들의 이제 감독을 하는 모습을 보면 프랑스는 그래도 비교적 이렇게 AI를 쓰는 형태로 그다음에 이태리는 반대로 이제 딥시크 같은 게 악용되면 그냥 일단 그 나라에서 닫고 봅니다. 서비스가 안 되게끔. 그런 면에서 보면 그런 차이가 큰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그 AI를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가 큰 것 같은데, 이게 이제 EU 전반에서는 이제 프랑스 같은 나라보다는 좀 표 숫자로 보면 아마 좀 그 AI가 그 중요 산업이 아닌 나라가 좀 많은 표를 갖고 있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그런 면에서 보면 어 일단 AI 개발보다 AI를 잘못 써서 생기는 우려에 대한 이제 표가 더 커서 이제 AI법이 만들어진 건 아닐까? 이런 추측이 가능한 것 같고요. 이건 제 추측입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그 데이터를 우선 쓴 나라고 데이터 기업들이 이미 발전한 나라고 이런 입장에서 보면 데이터 규제를
하자라고 말하는 게 오히려 어색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건 이제 사다리 걷어차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취지로 말씀 주셨었는데 어, 저도 좀 비슷하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제 설명 가능한 AI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이미 미국 국방부에서는 이미 개발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기계가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를 끌어다가 이제 학습을 하고 이제 모델을 만들 때에 이 어디서 데이터를 끌어다가 수집을 해서 학습을 했는지 사람이 알 수는 없잖아요. 그 기계의 움직임을. 근데 다른 기계 하나 만들어서 이 기계가 어디다가 저기 학습을 했는지를 추적하게끔 만드는 그런 기계를 만드는 시도를 꽤 오래전에 했다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뭐 확인한 건 아니지만 대략 들어보면 얼추 된 것 같다 뭐 이런 이야기 들리고요. 자, 그래서 정 선생님, 이제 마무리를 좀 해주실까요? 예, 네네네. 예.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거에 관해서도 뭐 아마 이해관계가 복잡해서 제가 잘라서 말할 수는 없지만 이제 법의 관계에서는 그렇게 여러 이해관계가 걸쳐서 만들어졌을 것 같다. 이게 제 마지막 말씀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시간을 드려야 되는데 이렇게 그 모든 사안별로 자세하게 이렇게 답을 주셨습니다. 혹시 그 토론하신 선생님 중에 다시 좀 말씀하실 분이 있으실까요? 예, 그러면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시작을 했으니까 앞으로 이제 시간을 가지고 해 가지요. 이 AI 문제는 이 파급 효과가 또 그 차원이 그게 어느 정도 이렇게 미치는 게 아니고 인간 생활에 너무나 중요한 부분들에 광범위하게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AI 규제법에 관심을 갖는 것인데 정말 이 AI를 통해서 그 한 인간이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는지 또 그 정부에 대해서 권력에 대해서 어떤 지금 마음적으로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그런 것을 AI를 통해서 규명하고 통제를 한다면 한 인간에 대한 사상 통제, 어떤 한 인간에 대한 어떤 삶의 통제 이것들이 다 가능할 것이기 때문에 대단히 무섭고 그래서 규제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이제 또 국가별로 또 경쟁의 차원, 즉 산업 혁신 또는 경제, 고용, 뭐 이런 모든 문제와 관련돼서 이제 국가 간의 또 경쟁 체제 속에서 이것이 이루어지고 이제 이런 문제들이 우리에게 굉장히 어려운 도전으로 이렇게 자리 잡는 것 같습니다. 오늘 선생님들께서 말씀을 다 해주셨는데요. 이 문제가 대단히 좀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구나. 이제 그렇게 더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차원에서 이 AI가 유발할 수 있는 문제들, 뭐 AI가 우리에게 주는 유용한 점, 뭐 이루 말할 수 없고요. 그 문제점들, 이것들을 해결해 가야 되는데 이것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어떤 세계 또는 지구 차원에서 이루어져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우리가 더 해볼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러한 것들을 한 정치가로서 체계적으로 아주 열정적으로 아주 오래전에 한 40년 정도 더 전에 이야기를 했던 분이 저는 이제 그 김대중이다 이제 이렇게 보고 있고 저 연구에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런데 EU라고 하는 그 유럽 연합을 보면 그게 이제 국가 단위로 국가 이익을 위해서 서로 싸웠고 국가 이익을 위해서 서로 협력하면 대승적인 차원에서 협력하면 좋을 수 있는 문제, 어쩌면 해결해 갈 수 있는 문제를 국가 차원에서는 이게 안 되니까 그래서 나온 게 유럽 통합 아이디어였다고 본다면 우리가 그런 유럽 통합 사상에서 우리는 이 AI 해결의 문제를 국가 단위가 아니는 범세계적인, 범지구적인 차원에서 한번 해결해 볼 수 있는 그런 생각들을 더 해야 되겠고, 그것이 EU가 이런 법을 만들었다가 아니라 EU라고 하는 것은 이런 고민을 해온 것이고, 그런 고민을 해온 곳이 이 법을
하여간 그래도 모범적으로 앞서 그렇게 만들어 가고 있다. 어떤 산업 경쟁력은 뒤처질지도 모르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되고 지금 이제 그 산업 경쟁력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각 국가별의 정부, 각 국가의 정권이 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렇다 보면은 이 문제점을 해결하는 차원은 보다 더 시민사회가 맡아야 되지 않을까. 근데 그 시민사회가 국가 단위가 아니는 세계의 어떤 지구 차원의 시민사회가 이것을 맡아야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들 해보는데, 이제 그런 생각을 지금 김대중 기록화 연구의 단톡방에서 이렇게 좀 해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걸 뭐 짧은 시간 안에 우리가 다 이야기할 수 없고 시간을 가지고 EU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뭔가 유럽 통합이라는 게 뭔가도 더 생각을 해보기로 하고요. 그 어떤 이 AI의 문제점은 아까 그 딥페이크 문제 이것은 당장 아까 한병식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재판에 이제 큰 문제가 지금 들이오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가? 또 시작해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고민해 가는데 저는 이제 이 고민의 한 중심에 저는 국가 차원 또는 세계 차원, 지구 차원의 아카이브의 기능과 역할. 그러니까 아까 그 딥페이크 문제를 이걸 어떻게 할까요? 아까 그 증거로서의 법정 증거로서의 그것은 어떤 그게 공인된 보존기관에서 보존된 것일 때 어떤 그 증거성, 그 오소리티를 인정해주는 어떤 그런 차원으로 가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이것을 이제 아카이브의 역할하고 연결해서 생각도 해보는데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여기 기록학 하시는 분들도 많이 들어오셨는데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께서 더 말씀이 있으시고 질문도 있으시고 코멘트가 있으실 텐데 시간을 생각해서 좀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다음에 장을 또 만들어 가보지요. 오늘 정용 선생님께서 그 연구도 하시지만 뭐 현장에서 이 일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굉장히 유용한 발표 또 각 토론과 질문에 대해서 아주 어, 뚜렷한 어떤 그러한 답을 체계적으로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하고 네 분의 토론자 선생님들께서 각 전문 영역별로 거기에 맞게 또 토론을 이렇게 해주셔서 저희들이 보다 풍부하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오늘 말로써 서로 소통은 못했지만 우리가 같이 이렇게 공부를 해주셔서 참여하시고 함께 공유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또 소통의 공간을 또 아주 효용성 있게 진행해 갈 수 있겠습니다. 예, 모든 선생님, 오늘 발표자 선생님, 패널 선생님, 그리고 참여해 준 모든 선생님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